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해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대통령 관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집회 연단에서 대통령을 지키러 왔다며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라든지 부패한 선관위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체제수호에 성스러운 투쟁을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만료일인 그제 관저 앞으로 갔던 44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오늘은 윤 의원만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원은 다시 관저 앞에 모일 계획이었는데 쌍특검법 재표결 등 국회 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획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저행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계엄 옹호나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수사와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알리러 갔었다고 말합니다.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런 불법적인 집행을 하는 부분 반드시 정당성을 갖고 법치주의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갔었고요. 관저행 의원들은 특히 서울 서부지법이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 측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예외 조항을 넣은 걸 두고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법원의 영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대법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관저행 의원은 40%, 나머지 대다수는 장외 행동에 나서기보단 관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파 등을 중심으론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관저행을 막아달란 요구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당에서 못 가게 했다면 그분들이 가셨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지침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당 지도부는 관저 앞으로 가는 문제는 의원 각자가 판단할 몫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여당 내 분화가 가속화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었던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44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의 40%로 대구 경북의원 15명, 부산, 울산, 경남 의원 11명 등 영남권 지역구 의원이 많았고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들 관저행 의원들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와 오찬에서 관저 앞으로 의원 20명 정도가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모였다는 정도로 짧게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찬에서 당협위원장들은 관저행 의원들이 극우 성향 지지자들과 한 몸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4명 의원 중 일부는 다시 관저로 갈 거란 뜻을 밝혔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SBS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집행에 대비해 관저를 다시 찾을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로 역사에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의 세 번째 몰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잘못된 권력인지 잘된 권력인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지 지금. 민주당 등 야4당의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내란 종식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간 건 당 공식 입장과 무관한 개별 행동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이런 여당의 행보,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3 계엄 사태 이후에 확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오르고 확 올라갔던 민주당 지지도는 다시 내려오면서 자, 두 정당의 지지도가 여론 12.3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양만희 논수위원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은 한국갤럽 조사가 새로 나왔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조사들하고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갤럽 어제는 전국 지표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네. 함께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인데요. 핵심은 이전에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당 간의 지지도 격차가 줄었고 그것이 계엄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화로 면접한 인터뷰한 결과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갤럽 조사는 7일, 9일
그다음에 전국 지표 조사는 6일, 8일 실시된 것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6 이렇게 돼서 거의 맞붙었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고요.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보시면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2, 그래서 계엄 이전 상태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보면 갤럽의 경우에 찬성이 64, 반대가 32로 집계가 됐는데 갤럽의 말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포인트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62%, 반대가 33%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김기영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이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은 조금씩 또 많아지는 추세고, 자 국민의힘 지지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상대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거가 아닌 탄핵을 통해서 정치 구도가 재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가 굉장히 험해지고 정치가 경쟁이 아니라 전쟁처럼 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도입한 지 200~300년이 됐지만 한 번도 탄핵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원에서 해서 상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 과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부통령이 그거를 하거든요. 네. 조기 대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거죠. 8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자꾸 국민들도 그렇고 보수 중도 쪽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촛불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지고 되는 적폐청산은 이름으로 보수는 괴멸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부정되고 또 소위 말해서 문재인 5년 동안 과연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 이후에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과하게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을 시키고 대행의 대행마저 겁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라는 어떤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을 때 이 불안감을 야당 대표가 해소하기보다는 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네.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을 진압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 사람이 다음에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책임감 있게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늘리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 이제 헌재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헌재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헌재 시계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대통령의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장이나 경찰에 대해서 과도하게 압박함으로써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혼란을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반발이 있고 보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측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이 자꾸 12.3 계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일부 언론에서는 포비아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포비아는 더 나쁜 얘기입니다. 공포증이라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싫어서 사실은 보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서 국민의힘이 무언가 희망을 품거나 차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먼저 이제 반성과 이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 묻는 일에 좀 협조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좀 과표집된 여론조사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두고 지금 보수 쪽의 강경 지지자분들은 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서 우리가 다뤘던 백골단이 출범한다라든지 아니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밤샘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일부 이제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자체가 뭔가 이 국민들의 절대 대다수의 지지라든지 네.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지지가 다시 보수 정권을 향해서 또는 보수 정당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론 또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진영 내에 있는 이 강성 지지층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선호도 조사도 흥미롭습니다. 자, 이 부분 양만희 노선님께서 다시 정리를 좀 부탁드리죠. 자,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지도자 선호도 눈에 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두 건의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먼저 갤럽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호칭은 직함은 생략하고요. 이재명 32, 김문수 8, 한동훈 6, 홍준표 5 정도 나왔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김문수 네. 고용노동부 장관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20%, 홍준표 시장 14%, 한동훈 전 대표가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김문수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면은 물어볼 때 누구 해서 이름을 밝혀서 그 중에 누구를 선호하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주관식으로 물은 겁니다. 주관식으로 물으니까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이 이제 김문수라고 하는 것이고, 김문수 장관이 이제 최근 보인 태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이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일으켜 세워서 이제 사과하도록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김문수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안 일어났죠. 있었죠. 그런 점. 그리고 최근에 공정성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네.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역시 이제 여권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맞아 우리한테 김문수가 있었지라고 하는 환기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NBC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 31, 오세훈 7, 홍준표 7, 한동훈 5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김문수 장관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물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거론 인사들의 호감도를 보면 이재명 37, 우원식 33, 오세훈 23, 홍준표 21 정도 순위로 나와 있는데요. 네.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33%의 호감도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에 올랐다라고 하는 점이 눈길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정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한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하루 만에 재발의했죠. 자, 내란 특검법 조사 범위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다음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외환죄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북 심리전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대북 방어 태세, 방어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환 범위에 포함됐다라는 것은 우선 그 자체로서 문제고 외국 부분은 혹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병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은 그건 국제관계에 대해서 그 야당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집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환죄 부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특검이 올라온다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봅니다. 외환죄가 하나 추가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수사 범위는 똑같습니다. 이게 수사가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무한정 수사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법안을 내라. 특검을 만들어서 내란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1이라도 있으면 법안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법안에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네, 맞습니다. 뭐 야당 단독 처리가 아니라 여당 의원도 동의하는 분들이 항상 있죠. 찬성하는 분들이. 그래서 표결 처리를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자 김기영 대변인, 여당이 빼달라고 했던 독소 조항들을 제거했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일단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한테 양보했고 비토권도 가져오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축소했고 수사 인력도 좀 줄였다. 그러니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이게 박스갈이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 포장만 바꾼 거예요 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요. 독소 조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앞부분만 좀 바꿔치기 한 거죠. 그럼 결국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인지를 하게 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계속 쓰던 어떻게 보면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외환은 추가하셨어요. 근데 외환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범위를 늘린 거죠. 근데 이건 왜 늘렸냐? 그러니까 범위 어떤 기간은 한 20일 정도 줄였지만 내용은 늘린 겁니다. 왜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공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탄핵 이후에 헌재 심판에 갔을 때 내란죄는 뺐습니다. 그때는 왜 뺐습니까? 그게 수사가 그 심리가 오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내안을 빼고 외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진실을 위한 어떤 규명보다는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으로 이 특검을 이용하겠다는 어떤 일종의 선전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박선민 전 최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자 국민의힘 요구를 들어줄 거면 화끈하게 들어주지 왜 원래 있던 내란죄에다가 또 외환죄를 왜 포함시킨 거죠, 그건? 근데 국민의힘이 싫다고 해서 뭐 의심되는 죄까지도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죄를 그냥 무턱대고 추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외환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없는 죄를 추가한 게 아니라 있는 죄를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일단 대표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굉장히 비선에서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김용현 전 장관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분의 수첩에서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드러나는 진실의 전모들을 보게 되면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에 대한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거의 실행 직전까지 갔다가 합참 의장이 반대해서 실행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계엄이 우발적으로 촉발된 게 아니라 이 계엄 사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국지전 사태를 만들려고 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동이 그동안 쭉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정황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밝혀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특검에 반대한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과 국민의힘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처음엔 뭐 수사기관 간에 혼선이 있어서 경쟁적으로 부르지 말아라라고 하다가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 출석 요구하니까 권한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탄핵 심판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이유로 내란특검법을 거부했다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또 이 부분을 빼주고 나면 저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그냥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싫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하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선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영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